2주 전에 열렸던 세계에서 가장 큰 아트페어, 바젤 2024년이 성황리에 끝나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번 아트 바젤에서는 미술 시장의 현재 모습, 그리고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어떤 식으로 아트페어가 변할 것인가, 미술 시장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미래를 확실히 보여줬는데요. 수많은 인파와 작품들 사이에서 어떤 작품이 얼마에 팔렸는지, 또 미술 시장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뉴욕TV 아트앤머니입니다. 제가 이제 앞선 영상에서 언리미티드 섹션, 아트 바젤 언리미티드 섹션이랑 1층 전시장은 이미 보여드렸어요. 그 영상을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그 아트 바젤 부스에 설치된 조명이 이렇게 번쩍번쩍 거리더라고요. 그냥 봤을 때는 표시가 잘 안 나는데 카메라를 들이대면 이게 조명이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거려요. 그래서 좀 영상으로 보기에는 눈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부스 안에 들어가서 좀 클로즈업을 하고 싶었는데 이게 너무 번쩍거림이 심하다 보니까 사진으로 많이 남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오는 길에 비행기 안에서 작업을 하려고 하다가 이 영상 파일들을 다 날려버렸지 뭡니까. 아트 바젤 이외에도 지금 바젤에서 열린 전시들이 굉장히 많아서 볼타 아트 페어, 리스테 아트 페어, 그리고 준 아트 페어, 아트 바젤 소셜 클럽까지 영상을 많이 담았거든요. 자,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영상을 업로딩 하려고 놔뒀는데 이 영상 파일들이 다 날라갔어요. 자, 하지만 사진이 남았기 때문에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리고 영상 파일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트앤아이씨 공식 유튜브 채널에다가 이미 업로딩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댓글에다가 링크를 걸어 드릴 테니까 전시를 좀 자세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로 들어가셔서 그 링크 걸어 드릴 테니까 아트앤아이씨 공식 채널에 들어가셔서 전시를 감상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 아트바젤은 대체적으로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판매뿐만이 아니라 이 전시와 판매하는 방식, 아트페어가 이제 어떤 식으로 변해야 되는지를 이 아트바젤이 체감을 하고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있었는데요. 바젤시에서 일어나는 이 아트 바젤뿐만이 아니라 위성 페어들로 우리는 그것들을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아트 바젤 기간에 열리는 위성 페어들은 각자 독립적인 어떤 주체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아트 바젤과 서로 연계해서 관련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트 바젤을 운영하고 있는 운영 주체, 이 MCH 그룹 같은 경우에 이 그룹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가 바젤시예요. 일반적으로 뭐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개인 기업이 이 회사를 운영하는 것과 다르게 바젤 같은 경우는 바젤시가 대주주고 이 MCH 그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위스가 시계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시계 페어 같은 경우도 MCH 그룹이 운영을 하는데 이것도 당연히 바젤시가 주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 면에서도 이 아트 바젤이 엄청나지만 다른 페어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게 이런 면 때문입니다. 이렇게 운영 주체가 좀 달라요. 프리즈 아트 페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것도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운영 주체가 최근에 이제 할리우드 엔터테인먼트 큰 회사가 프리즈 아트 페어를 인수하면서 프리즈 아트 페어도 점점 커지고 있긴 해요. 그런데 이 운영 주체적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캐릭터가 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먼저 인지하시면서 이렇게 아트페어를 보시면 왜 이렇게 조금 성격이 다른지, 규모는 왜 이렇게 다른지 좀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올해는 베니스 비엔날레가 60주년이 되는 해였기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이제 크고 다양한 방식으로 60회 비엔날레가 열렸는데
이렇게 베니스 비엔날레 작가가 참여가 선정이 되고 나면은 이제 갤러리들이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죠. 여지껏 비엔날레 같은 데서는 못 봤던 작가가 참여했다면, 회사가 없다면 갤러리들이 발빠르게 움직여서 이 작가하고 컨트랙을 하고요. 또 컬렉션을 가지고 있는 갤러리 같은 경우는 아트페어에 당연히 베니스 비엔날레 참여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베니스 비엔날레에서 봤던 작품들이 이 아트 바젤의 언리미티드 섹션에서도 그렇고 갤러리 섹션에서도 아주 많이 보였습니다. 자, 이런 대규모 아트 페어는 거의 다 그렇지만 사전 판매가 상당히 많이 이루어집니다. 아트 페어에 출품하기 이전에 VIP 고객들, 갤러리가 가지고 있는 그 VIP 고객들 리스트를 중심으로 먼저 사전 판매가 진행이 되긴 하죠. 특히 고가의 작품일수록 그렇고 카드 결제가 많이 이루어지는 프린트 페어라든가 아니면은 뭐 만불 이하의 마켓에서는 그런 환율이나 그다음에 은행 수수료 같은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고가의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에서는 거의 모든 작품이 다 현금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은행 수수료나 환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트바젤이 문을 딱 열었을 때 첫날 팔렸던 가장 비쌌던 작품은 조안 미첼의 해바라기라는 작품이었습니다. 데이빗 주이너 갤러리가 가지고 나와서 2천만 달러에 판매를 했는데요. VIP 데이에 가장 비싼 가격으로 판매한 작품이었습니다. 2천만 불이면 한국 돈으로 한 230억, 240억 정도 되는 건가요? 대충. 자, 이게 환율에 따라서 환차익이 얼마가 중요하겠어요. 그리고 은행에 송금했을 때 송금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자, 이 정도 금액을 거래하는 고객의 경우 현지에 어카운트가 있고 현지에 사업체가 있거나 그런 고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데이빗 주이너 갤러리는 장미셸 바스키아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또 인기를 끌었는데요. 자, 바스키아의 작품도 2천만 불에 판매를 했고 게하르트 리히터의 작품을 600만 불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도 굉장히 많이 팔아서 이 데이빗 주이너와 하우저 앤 월스가 거의 비슷한 금액을 판매를 했다고 하는데요. 하우저 앤 월스는 아시골키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1600만 불에 판매를 했고 또 루이스 부르주아의 조각 작품을 판매했으며 VIP 프리뷰 첫날에 총 4천만 불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자, 첫날에 올린 매출입니다. 페이스 갤러리도 굉장히 고가의 작품을 판매했는데요.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을 가지고 나와서 판매를 했습니다. 그러나 가격은 공개하지 않았는데요. 페이스 갤러리가 가지고 나온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이 지난 12년 전에 뉴욕 크리스티 경매에서 팔렸던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240만 불에 낙찰이 되었던 작품이었는데요. 아그네스 마틴의 작품 중에 이제 최고가가 지난 11월에 소더비에서 열렸던 경매에서 1870만 불에 낙찰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측하기로는 240만 불에서 1870만 불 사이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급 갤러리들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렸는데요. 타데우스 로팍 같은 경우도 로버트 라우센버그의 작품을 385만 불에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100만 불, 20만 불, 30만 불대의 작품을 여러 개를 거래를 하면서 아주 수익을 잘 올렸어요. 원래는 개념 작품을 많이 소개하는 리손 갤러리 같은 경우는 이번에 이유한 작가의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작품 4점을 85만 불에 판매했습니다. 그리고 데이빗 골던스키 갤러리 같은 경우는 조나스 우드의 작품을 65만 불에 판매를 했고요. 그리고 템플론 갤러리가 이번에 이제 언리미티드 섹션에 참여를 했는데 시오타의 작품을 설치를 해서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요. 최근에 이 시오타의 작품은 미니어처도 많기 때문에 많은 갤러리들이 이 컬렉션을 가지고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작가입니다. 템플로는 뉴욕에서 짐 다인의 새 작품을 소개하면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번에 베니스 비엔날레에서도 베니스 비엔날레 병행 전시에 참여하면서 짐 다인을 아주 대규모로 소개를 했습니다. 이 템플론이 소개한 짐 다인 전시도 제가 링크를
나중에 걸어 드릴게요. 이것도 아트앤아시 공식 저희 유튜브 채널 들어가시면 보실 수가 있어요. 전시를 좀 자세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분위기를 보면은 판매는 잘 되고 있다. 지난번 프리즈 뉴욕처럼 판매는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가격을 약간 조정을 해서 가지고 나온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싼 작품을 더 비싸게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가격을 조금 낮춰서, 아니면 이 작가의 작품 중에 조금 가격이 낮은 가격대의 작품을 가지고 오면서 판매를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한 것이 이번 마켓에서 특별히 보였던 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마켓은 이제 투기꾼들이 사라지고 진짜 제대로 된 작품을 거래를 하려는 오래된 딜러들과 그리고 고객들이 많이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시장이 상태가 상당히 좋을 때, 돈이 많이 돌 때는 꼭 도드라지는 특징이 있는데 젊은 작가들, 신진 작가들의 거래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아트테이너들의 활동이 활발합니다. 예, 유명인이나 연예인들이 또 작가 활동을 하고 판매도 많이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스펙트럼이 넓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미술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그럴 때는 이제 싹 걸러지는 거죠. 그리고 갤러리들도 문을 많이 닫아요. 자, 이 와중에 아트바젤이 올해 새롭게 시도한 것이 있습니다. 호텔 메리안을 인수해서 사교의 장으로 오픈을 했는데요. 이곳에는 레스토랑과 바가 있고 많은 참가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어울려서 사교를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소셜라이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그 와중에 이제 전시에 참여한 갤러리들이 여기서 작품도 전시를 할 수가 있고요. 자, 이제는 판매하고 전시하고 이런 장을 확대하고 또 지역을 확대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던 아트 바젤이 이제는 좀 더 소셜라이징한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전에도 아트페어 기간에는 뭐 파티하고 사교하고 이런 행사들이 정말 많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아트페어 기간에 브랜드들이 이 홍보 마케팅 활동도 엄청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아트페어 기간이라고 해서 모두 아트피플들만 즐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간에는 파티를 즐기고 사교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얼마나 늘리느냐, 얼만큼 중요시하느냐, 이런 문제겠죠. 그전에는 이게 사이드 이벤트 행사였다면 이제는 점점 주력하는 어떤 행사, 전시의 형태로 바뀌어간다는 데에 핵심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트바젤의 디렉터인 마이켈 크루즈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제 마이켈 크루즈가 아트바젤에 오기 시작했을 때 미술계 전체가 쿤스트할레에 모여서 그 바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밍글을 했다는 거예요. 쿤스트할레가 한국에도 있었었습니다. 근데 너무 좀 빨리 오픈을 했어가지고 그때는 한국에서 이런 쿤스트할레의 문화를 받아들이는 좀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문을 닫았는데 쿤스트할레는 지금 굉장히 성공적인 프로젝트여서 유럽에는 시작보다 훨씬 많은 지점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뭐 예전에 운영을 할 때 거기 아티스트 레지던시가 있고 바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고 거기서 파티도 하고 공연도 하고 많은 젊은이들이 모여서 밍글을 하는 그런 장소였죠. 근데 뭐 그게 판매나 이런 아트 마켓하고 크게 관련이 있냐, 비영리 단체에서나 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이런 현상들, 이런 것들이, 이런 문화가 중요한 이유는 세대 교체 때문입니다. 지금 바젤에서 핫 이슈는 바젤 소셜 클럽입니다. 작년에는 마요네즈 공장을 빌려서 바젤 소셜 클럽의 행사와 전시를 진행했는데 올해는 정말 목장에서 전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제가 다음 영상에서 좀 자세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올해 아트바젤이 이 메르디안 프로그램을 시작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이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움직임들은 변화가 있다. 변화를 이미 직접적으로 시도하고 있고 이 변화를 감지했고 이것이 아트마켓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분석하에 이런 움직임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요. 저는 한 10년 전부터 사실 이 아트페어 시스템이 조금 건전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뭐 다들 아트페어가 아니면은 판매를 할 만한 루트를 찾기가 힘들고, 아트페어에 참가를 하지 않으면은 이 생태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에 억지로 쥐어짜는 느낌이 아주 강했어요. 자,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갤러리가 어떤 작품을 들고 와서 얼마에 팔고 얼마에 팔아서 얼마의 수익을 남기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아트 바젤 정도 나오면은 이런 대형 메이저 갤러리들 외에도 작은 갤러리들 아니면 아트페어에 처음 참가하는 갤러리들도 수익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기에 참가한 갤러리들 중에 몇 프로 정도나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본점만 나와도 괜찮을 텐데요. 그 정도가 되는 갤러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작은 페어들, 큰 페어가 아니라 좀 위성 페어들이나 이런 곳에서는 작가와 갤러리가 부스비를 부담해서 같이 부담해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조금이나마 알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데, 누구를 위한 행사이며 누구를 위한 전시일까요? 이 경쟁에서 살아남는다는 게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제 다른 형태의 어떤 페어, 다른 형태의 전시와 판매 루트는 지금 요구되어지고 있고 변할 것이다라는 어떤 예측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직접적으로 어떤 움직이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이런 큰 행사, 아트 바젤 같은 이런 덩치가 큰 이런 행사 같은 경우에 이렇게 감지를 하더라도 움직이는 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 이제 요 몇 년 새에 굉장히 큰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바젤 소셜 클럽이라는 위성 행사도 생겨났고, 자, 이런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다루고요. 어쨌든 이 아트페어는 간접비 증가, 환경 문제, 자, 이런 것 때문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 지가 오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제 움직임은 이미 아트바젤에서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정적으로 세대 교체가 완전히 일어나고 있으며, 그리고 세대가 교체됨에 따라서 돈이 움직인다. 돈을 사용하는 방법이 달라지는 것에 초점을 두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일방향적으로 그냥 아트마켓, 아트페어나 아트마켓이 이렇게 변하는구나 라고 보면은 사실 조금 답이 안 나오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 구조가 변하고 인식이 변하고 돈이 변하고 금융 시스템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돈이 상속되고 있구나, 그 아랫세대로 상속이 되고 있고, 이것이 이미 이루어졌으면 좀 더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다. 이런 이제 메커니즘을 보시면, 이제 돈이 도는 방향을 보시면은 어떤 식으로 이 전시가 변해갈지도 대충 느낌이 올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이 백그라운드 지식을 좀 드리려고 밑밥을 까느라고 이 은행 수수료라던가 뭐 이런 환율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문제도 이제 변화가 옵니다. 그래서 이제 페이먼트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전시의 방향, 그리고 판매, 예술품을 바라보는 시각이나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앞으로 5년쯤 지나면 어떤 방식으로 아트페어가 진행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번 아트 바젤에서 가장 인상 깊게 본 전시는 바젤 소셜 클럽이었고, 여기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코드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이에 대한 내용을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사진도 보여드리고 영상도 보여드릴게요. 영상은 여러분들이 제가 링크를 달아드릴 테니까 거기 들어가셔서 미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제 이야기를 들으시기 전에 이미지, 영상,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좀 더 느낌이 와닿으실 수 있으니까 영상을 꼭 먼저 보시기를 추천드릴 거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파일을 날려먹지 않았으면은 이렇게 영상 보여드리면서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할 수 있는데 좀 아쉽지만, 아마 사진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너무 번쩍번쩍거리는 그 조명 때문에 영상 퀄리티가 좀 좋지는 않거든요. 자,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